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소년법 전문 김윤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상담하면서 정말 자주 듣는 이야기로 시작해 볼게요. 변호사님, 피해 학생이 처음에 신고한 내용이랑 지금 진술이 완전히 달라요. 조사받을 때마다 말이 바뀌는 것 같아요. 처음엔 한 번이라더니 이제는 수십 번이래요. 부모님이 개입한 뒤부터 갑자기 사건이 커졌어요. 이런 상황 혹시 여러분도 겪고 계신가요? 물론 우리 아이가 잘못한 행동이 있었을 수는 있습니다.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에 맞는 책임을 지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음에도 그대로 내용이 인정된다면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피해 학생의 진술이 달라지거나 사실과 다른 주장이 제기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피해 학생의 진술이 달라졌다고 해서 그 진술이 무조건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기억이라는 것은 원래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고 특히 아이들이라면 더욱 그럴 수 있죠. 특히 선생님이나 조사관 앞에서 처음 진술하는 것은 어른한테도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사건 직후에는 너무 놀라기도 하고 긴장하거나 당황한 나머지 자신이 겪은 일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당시 상황이 더 떠오르는 경우도 있고 조사 과정에서 질문을 받다 보니 미처 말하지 못했던 내용 중 추가로 기억나는 것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술이 조금 달라지거나 내용이 일부 추가되는 것은 그 자체로 특별히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피해 횟수가 바뀌거나 처음에는 언급되지 않았던 사람이 뒤늦게 등장하거나 사건의 핵심적인 내용이 반복적으로 달라진다면 이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 부모님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죠. 내 아이가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하거나 실제보다 사건이 부풀려지고 있다면 누구라도 견디기 힘들 거예요. 하지만 그 억울한 마음을 앞세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라고 감정적으로 항의하거나 상대 부모님께 직접 연락해 따지거나 피해 학생에게 직접 접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런 행동은 2차 가해나 합의를 강요하는 행위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문제까지 함께 설명하고 방어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억울한 상황에서 우리 아이를 보호해야 하는데 오히려 불리한 사정이 하나 더 추가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조사 과정이나 학폭위에서 피해자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라는 주장만 반복하는 것은 가해 학생 측의 방어 주장으로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큽니다. 억울할수록 더 차분하게 왜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는지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훨씬 설득력 있는 대응입니다. 두 번째, 초기 진술을 반드시 확보하셔야 합니다. 진술이 달라졌다는 점을 입증하려면 처음에 어떤 진술이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실제 상담을 해보면 이 부분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되면 전담기구에서 사안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전담조사관이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목격자 등을 각각 면담하며 초기 진술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피해 학생 진술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추측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면 전담조사관의 질문에 있는데요. 그 질문은 피해 학생의 주장을 토대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질문을 잘 기억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관마다 다르지만 만약 필기구를 지참할 수 있다면 그때 받은 질문 내용과 답변 내용을 간략하게 기재해 놓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진술이 달라졌을 때 어떤 내용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항상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건 초기에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진술을 최대한 확보하고 정리해 두어야만 이후 피해 학생의 진술 변화가 실제 기억의 보완인지 아니면 핵심 사실이 달라진 것인지를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증거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피해 학생의 진술이 달라지거나 사실과 다른 주장이 제기되었을 때 이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결국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대표적으로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 기록, CCTV, 통화 기록, 담임 선생님이나 다른 교사의 진술, 그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 진술 등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피해 학생이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는데 같은 시간대 다른 학생과 메시지를 주고받은 상황이 있다면 그 자체가 중요한 반박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목격 학생의 진술도 반드시 교차 검증이 필요한데요. 학부모끼리 친하거나 피해 학생과 친분이 있는 경우에는 친구를 보호하려는 마음에 혹은 주변 분위기의 영향으로 과장되거나 편향된 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서로 진술 내용을 맞춰달라는 요청을 받는 경우도 실제로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선후배 관계에서의 압박이나 불이익에 대한 우려, 또래 관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말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시 상황을 잘못 기억하거나 오해로 인해 잘못된 진술을 하는 경우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격자 진술 또한 여러 시점에서 내용이 일관되는지, 다른 목격 학생들의 진술과 서로 부합하는지, 객관적인 자료와도 맞아 떨어지는지를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녹취 증거 또한 마찬가지예요. 일부만 편집된 녹음은 대화 전체의 맥락을 왜곡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편집 없이 원본 전체를 제출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신빙성과 오류를 검토하는 과정이 학교폭력 사건의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법률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진술이 번복되고 사실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건일수록 당사자인 학생이나 부모님이 직접 대응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의 진술이 다른 증거와 어디에서 충돌하는지, 어떤 순서와 논리로 이의를 제기해야 하는지, 학폭위에서 어떤 방식으로 설명해야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지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즉, 법률적인 판단과 실제 사건 대응 경험이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학교폭력 사건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건의 방향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말 억울하게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된 사건일 수도 있고, 여러 주장 가운데 일부만 사실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님이나 학생은 억울하다고 느끼더라도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이를 바로잡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하고, 일부 사실관계가 인정되는 사건이라면 그에 맞는 반성, 피해 회복, 재발 방지 노력 등을 중심적으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사건의 성격에 따라 대응 방향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고, 처음부터 상황을 잘못 판단하면 이후 전략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건이 예상보다 복잡해지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지 라며 고민만 하고 있기보다는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혼자 고민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초기 진술을 확인하거나 중요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학교폭력 신고 이후 상대방의 진술이 달라지거나 사건이 확대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 진술이 달라지는 상황은 생각보다 흔하게 발생합니다. 중요한 것은 진술이 바뀌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상황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입니다. 아이의 학교폭력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더보기란에 안내된 상담 전화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각 사안에 맞는 대응 방향을 함께 고민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에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